안녕하세요. 성지고 학생 여러분. 2학기 가정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신생아의 발달 특징 및 돌보기에 관해서 하는데 저번 시간에 못한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서부터 했던 성취 기준입니다.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자녀 돌보기의 방법을 익혀서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추론할 수 있으며 가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녀 돌보기인데요. 자녀란 사실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까지를 자녀라고 볼 수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자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의 발달 특징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녀 발달 단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 평생 동안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부모가 특히 아이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연령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태어나서 4주가 지나는 시기를 신생아기라고 하는데 이 신생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들어간 유아기,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이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이까지 오기까지 신생아에서부터 부모님의 대개 노력과 부모님의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신생아기, 영아기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혼자 힘으로는 엄마의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목부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데려다가 모유나 또는 분유를 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모유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바로 출산 후 나오는 엄마의 모유를 직접 먹이는 겁니다. 신생아의 그 영양의 모유가 가장 좋고요. 특별히 그 모유가 아닌 분유는 소의 젖 또는 양의 젖, 염소의 젖 등등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가축들에게 가장 적합한 거라서 사실 모유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두뇌 좋은 유당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만들 때는 인공적으로 유당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만드는 분유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가장 잘 맞춘 거는 엄마의 모유인 거죠. 또 수유 시에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눈을 맞추면서 아기의 귀를 만지면서 또 피부를 쓰다듬으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함으로 품에 안고 먹여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유 후에는 아이를 세워 안아서 가볍게 등을 톡 아래서 위로 쓸어주면 트림을 시켜주면 훨씬 더 아이가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수유를 하는데 사실은 모유수유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영상에서 여니까 잘 녹음이 안 돼서 이거는 다시 선생님이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겠습니다. 요거까지 다 봐야만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점은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뇌에 필요한 유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뇌 발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면역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사실 아토피가 있거나 또 천식이 있거나 또는 미숙아를 태어나서 아이가 일찍 태어났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특히 면역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의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아플수록 또 아기가 약할수록 다른 인공류에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모유를 주어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유를 먹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전염병에 강하고요. 중이염도 잘 안 걸리고 장염이나 기타 등등의 질병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유 먹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IQ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그런 거 뭐 IQ가 높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하고 오직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거를 꼽으라면 이제 모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소외젓, 다시 말하면 분유보다 사람의 그런 그 모유에서는요, 어, 그 단백질의 함유량이 저희가 많지가 않고 어, 그 소화가 잘 되게 인간의 그 위장 상태에 맞춰서 나온 그 우유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화 흡수를 굉장히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유에 비해서 소화가 잘 돼서 배설물도 양이 작고 아이들도 되게 편안해하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초유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나오는 초유 맨 먼저 나오는 모유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과 달리 색깔이 굉장히 노란색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실제 나중에 나오는 엄마의 젖보다 훨씬 더 강한 면역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산모가 있다라면 모유를 전체 다 못 먹인다 하더라도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초유는 반드시 아기한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초유는 면역 성분이 농축되어 있을 뿐더러 또 뱃속에서 아이가 혹시 모를 삼켰을 그런 양수 찌꺼기 등이 나오는 태변을 빨리빨리 배출해서 몸속에 있는 변들을 다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유는 반드시 먹여야 하고 굉장히 강한 면역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유를 먹이면 엄마한테도 되게 좋습니다.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힘 때문에 이것이 자극돼서 뇌에 이제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 뇌에서 다시 엄마 자궁을 빨리빨리 수축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는 자궁 수축을 도와서 산후 회복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빨리빨리 늘어졌던 자궁을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엄마의 몸을 정상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면 엄마가 이전의 몸매로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겠고요. 또 이 모유를 먹인다는 자체는 에너지원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면 엄마 몸에 축적되었던 지방을 다 끌어다가 모유를 먹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되고요. 월경이 시작되는 시기를 늦춰서 자연적으로 터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연년생이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게 되면 모유 먹이는 기간 동안은 월경을 하지 않고 임신도 안 되는 좋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를 먹이는 기간 동안만은 아이하고 첫 번째 아이하고 두 번째 아이하고 차이가 벌어진 터울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엄마 몸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엄마에게 좋은 그런 이제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한다는 건 아기에게도 좋고 엄마에게도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재우기와 안기인데 재우기는요. 아이들이 하루에 20시간 정도씩 잠을 잡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밥을 먹는 시간 또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잠을 자는데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기가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나랑 놀자 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면서 이제 아이를 깨우는데 이 시간은 아이들이 그냥 잠만 자는 시기가 아니라 잠을 잠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두뇌를 발전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와
또 조용함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온도는 22도에서 24도씨가 적당한데 이거보다 높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더 잠을 못 자고 춥게 되면 또 너무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에서 24도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주면 아이들의 제일 뽀송뽀송한 상태로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그리고 주위가 시끄럽지 않게 해줘야 아이가 충분히 깊은 잠을 자게 되고요. 아주 깊은 잠을 잘 동안 두뇌가 쭉쭉쭉 크게 되며 또 신경세포들이 많이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때는 충분히 재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면 너무 잘 잔다 해서 아이를 일부러 막 목욕시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게 방법을 써서 아이들이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안길인데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목부터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형 안듯이 이렇게 앉게 되면 아이 목이 꺾여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는 목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안을 때는 한 손으로 목을 이렇게 받쳐서 안아줍니다. 우리가 이제 등교 계약했을 때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아이 모형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만나겠습니다. 그때 한 번씩 안아볼 텐데 그때 아이 목을 딱 잡고 엉덩이를 다리수로 받쳐가지고 몸에 밀착시켜서 아이가 불안함이 없게 그렇게 앉는 방법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목욕시키기는요 좀 중요해서요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이 안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 파일로 보낼 건데 이 영상은 사실 실제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여러 번 돌려봤던 그런 영상입니다. 수업 시간이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중간중간 끊어서 얘기할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보길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이내 하고요. 온도는 38에서 40도씨가 적당해서 온몸이 쫙 늘어지게 또 온몸이 이제 쫙 피곤이 풀리게 그렇게 아이들을 목욕시키면 되는데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20분, 30분, 40분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되면 체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수분이 금방 날아가서 완전 바로 탈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30분, 40분 어른들이 사우나 하듯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5 내지 10분 빨리 식이고 몸에 이제 땀이라든지 또는 그 하여튼 이런 불순물 같은 걸 이렇게 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하지 않고 금방금방 이제 빨리 목욕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죠. 자, 제일 먼저 아기를 목욕시키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거즈에 물을 묻혀서 얼굴을 먼저 닦으라고 하지만 사실 거즈에 물을 묻혀서 이 안에 입속을 먼저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빨이 안 났으니까 이를 안 닦아도 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빨을 안 닦았기 때문에 거즈를 이용해서 입속, 입천장, 혓바닥 같은 것들 빡빡히 닦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즈에 물을 묻혀서 입속을 닦고 그다음에 또 헹궈서 얼굴을 닦고 그다음에 머리를 이제 비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감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서부터 천천히 물속에 넣는데 아기만 이렇게 툭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엄마 품에 앉은 다음에 엄마 몸이랑 아이가 같이 들어간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랑 아이 가슴이랑 같이 들어가서 아이를 안정시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리서부터 천천히 물속에 넣고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되고 아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씻게 됩니다. 한 손을 그 가슴에 받치고 엉덩이와 등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씻기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은 똥오줌을 많이 받아내는 기저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엉덩이는 하루에 또 여러 번 씻게 되죠. 그렇지만 엉덩이 하여튼 등 이런 데 꼼꼼히 씻겨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뭐 습진이라든지 이런 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기를 잘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히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신성한 목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것도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똑똑히 보시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영상을 기억해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영아 발달의 특징 봅시다. 지금부터는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 할 건데 아이들은 1살이 되면은 어릴 때 키 1.5배가 됩니다. 보통 어릴 때
50cm 정도 태어났는데 그 50cm에서 이제 75cm가 되니까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만 1세경이 되면 태어날 때 몸무게 3배가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3.3kg로 태어나기 때문에 3.3kg, 3배가 되면 그 9.9가 되겠죠. 그래서 약 10kg 정도 되고요. 사실은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뼈 무게가 이런 게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1세가 되면 돌이 되면 남자애들은 거의 10kg가 넘는 11kg 정도가 되고요. 여자애들은 그보다 작은 8 내지 9kg 정도의 아이들이 되죠. 그래서 만 1세경에 태어날 아이의 태어날 때 몸무게 거의 3배가 되고요. 원래는 그 태어나자마자 아이 머리를 재면 아이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같지 않고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마치 인형을 쓰고 있는 것처럼 대갈쟁건이 되는데 영아기가 되면 이제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같아지고 만 2세경이 되면 머리 비율이 몸의 약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같아지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 둘레를 잘 재지 않고 이제 체중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만 2세경 머리의 비율이 몸의 약 5분의 1 정도가 돼서 그 얼굴은 그 점점점 안 커지고 다른 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치아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치과에서 하는 거라서 그 약간 치과 이름도 써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이빨 나는 순서가 재밌고 자세히 되어 있으니 이거를 보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전이라고 해서 이제 영구치가 나오기 전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이빨을 말하는데요. 이 전이는 생애 6개월부터 전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6개월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애들은 비정상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정상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이빨을 빨리 나면 그만큼 어릴 때 잘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부터 이제 전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이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빨이 잘 썩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전이가 나기 시작해서 생후 2년 반 전후가 되면 모두 20개가 납니다. 한번 볼까요? 6에서 8개월이 되면 아래에서 2개 나죠. 8, 9개월에서 위아래 나고요. 10개월에는 그 위에 2개가 더 나고요. 그 다음에 12개월이 되면 14개월에 16개월이 되면 이 송곳니 자리 빼고 양 옆에 어금니 자리에 이빨이 생깁니다. 그 다음 송곳니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20개의 치아가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빨은 일평생 딱 한 번씩만 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이빨이 튼튼해야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고 잘 씹을 수 있어야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돼야 신체 발달이 쭉쭉쭉 늘어나는 것이라 아이들에 있어서 이런 전이가 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발달 수선은 아이들이 이제 앉았다가 기었다가 네 발로 기었다가 그 다음에 붙잡고 일어서다가 그 다음에 걷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아이들의 운동 발달에 대한 거고요. 사람은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리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머리로 거꾸로 가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우리 조카는요 발가락부터 움직여서 나중에 머리가 움직여요 라고 하면 저한테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인간의 발달이 아닌 거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목,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여기 배 위주, 그 다음에 여기 다리,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그 다음에 무릎 아래 다리, 그 다음에 발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가락으로 막 게임을 한다던가,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집는다든가, 아니면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조작한다든가, 이렇다는 건 사실 위에서 발달이 다 잘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발가락을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발달이 일어나고, 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가는 말초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발달의 속도는 다르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발달의 특징, 운동기능 발달을 봅시다.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몸통에서 팔다리 쪽으로 발달하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순서와 시기는 대체로 일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아의 운동기능 발달 순서를 먼저 봅시다. 3, 4개월이 되면 자기 목을 가누어서 왼쪽, 오른쪽, 위 이런 것들을 쳐다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목은 가눌 수 있기 때문에 주위를 열심히 탐색하려고 노력합니다. 7, 8개월이 되면 혼자 걷고요. 90개월이 되면 물건을 잡고 서기도 하고 13에서 15개월 되면 혼자 걷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24개월 달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주로 이거는 큰 영역으로 이제 범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카는 이 안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평균적인 그 개월수기 때문에 보통 3, 4개월에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13개월이 넘어야 혼자 걷는데 가끔 몇몇 특이한 아이들은 10개월, 11개월에 그 혼자 걸어서 돌떡을 나눠 주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운동 발달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이들 정서 발달을 봅시다.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있을까라고 한 번씩은 고민했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기쁠까 슬플까 뭐 등등등 있는데 사실 생후 2, 3개월경 원래는 신생아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요. 생후 2, 3개월이 되면 이제서부터 이제 분화가 일어나죠. 쾌감과 불쾌감의 정서가로 분해되는데 쾌락과 불쾌감 중에서 제일 먼저 되는 건 불쾌감입니다. 그래서 불쾌감, 쾌락이 이제 정서가 분화되고요. 점점 성장하면서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복잡한 정서가 잘 발달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이런 정서까지도 이제 발달되고요. 만 2세경에는 심지어 공감할 수도 있고요. 질투, 당황 등의 대부분 정서적인 발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 발달은 처음부터 모든 정서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서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분화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착에 대해서 할 건데 옛날에 그 할로우 박사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 박사님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똑같은 원숭이 엄마를 만드는데 하나는 철제 원숭이, 하나는 헝겊 원숭이. 근데 차이점은 철제 원숭이에만 모유가 달려 있어요. 여기 철제 원숭이한테 가야만 분유를 먹을 수 있어요. 이 헝겊 원숭이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단지 헝겊으로 감싸 있기 때문에 철보다는 따스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원숭이 부모하고 이 천 원숭이 부모하고 도대체 원숭이 새끼들은 어떤 걸 선호할까라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실험 결과는 이 원숭이는 하루 종일 천 엄마에 붙어 있다가 가끔 배가 고프면 여기를 살짝 가서 분유를 먹고 다시 돌아와서 원숭이에게 이렇게 납작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애착이 되게 중요하죠. 자, 애착이란 양육자에 대해서 강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이제 애착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애착은 부모 자녀 간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서 이런 애착 관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엄마를 대신한 할머니라든지 뭐 이모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있어야 아이들은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충분히 애착하고 보호자와 주거니 받거니 많은 양의 대화를 하게 되면 청소년이 간다 하더라도 청소년기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의 관계가 좋겠죠. 자, 애착이라는 그런 감정이 찾아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격리 불안입니다. 이 격리 불안은 어떤 아이들이 정말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격리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6에서 8개월경에 되면 애착 대상에서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돌 때는 절정에 달하는데 그래서 엄마들은 막 돌잔치 한다면서 막 직장 동료들 부르고 누구 부르고 하지만 낯가림이 절정에 달하는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후 6에서 8개월경 아이들이 애착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불안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낯선 사람에게 낯가림을 하고 12개월에 가장 심해지는 거 이거 격리 불안 때문입니다. 이때 양육자가 안정되고 일관적인 태도로 돌보면 이런 애착 관계를 훨씬 더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그 맞벌이로 나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애를 띄워놓고 가는 것은 전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다시 돌아와서 충분한 사랑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질적으로 굉장히 좀 따스함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격리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유식에 대해서 하겠는데 아이들이 수유를 하게 되다가 이것을 엄마 젖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엄마 그 모유는 액체이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 크기 때문에 위를 어, 배부르게 한 상태에서 먹는 영양분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생후 6개월부터는 반드시 액체 형태가 아니라 고체 형태로 된 이유식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고체 형태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이유는 고체라야 그 에너지가 집약돼 가지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쌀 미음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제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덥석덥석 과일 주스라든지 과일을 해서 먹인다든지 이런 것보다 가장 소화가 잘 되고 가장 위에 부담이 적은 쌀 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과일, 채소, 생선, 고기로 가고 그다음 부드러운 음식에서부터 단 음식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그 음식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식 다시 말하면 이유식 처음 할 때는 쌀 미음, 당근 미음, 호박 미음 이런 거 주다가 중기가 되면 이제 이빨에 사용할 수 있게 찐 감자, 삶은 당근, 으깬 과일 같은 걸 드시면 되고 막판 후반기쯤 되면 된죽, 진밤, 닭죽, 백김치 이런 걸 드시는데 그 후기 이유식이 되면 좀 더 좀 질고 이런 걸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나 12개월이 되면 돌이 딱 지나가게 되면 어떤 집에서는 이제 된 죽이라든지 진밥을 먹이지 않고 그냥 같이 부모님과 겸상해서 밥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유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유식이 아니라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정기 이유식, 그다음에 중기 이유식, 그다음 후기 이유식을 나눠서 이때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엔 쌀 미음부터 시작하고 부드러운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양도 처음부터 막 배부르게 먹이려 하지 말고 한 티스푼 먹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하고 점점 이제 양도 늘려가고 종류도 늘려가면 아이들이 좀 더 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그 할로 박사 애착 때문에 다시 한번 했는데 이 애착 형성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아이와 눈을 맞추고 신체적 접촉을 해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이때 부모가 자기 문제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 있어서 또는 뭐 빚쟁이에 시달려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도 못 맞추고 신체 접촉도 못하고 마사지도 못 해주고 기껏해야 그 밥만 먹이게 된다면 실제로 깊이 있는 애착 형성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가서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신체 접촉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은 아기는 자신감과 호기심 발달하게 되고 인지가 발달해서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민 누리지도 악에게 정확한 발음을 말하고 사투리라든지 두리뭉실이라든지 아니면 단축어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발음으로 표준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옹알이나 말에 적절히 대답해서 어, 대답해주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더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는데 이것들은 그 언어 치료할 때 부모님이 어, 그 부모님이 정확한 이제 발음을 또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 줄 것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놀이는 즐거움과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므로 적절한 놀이 환경이 필요합니다. 사실 영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놀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학습이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서는 교과서가 배움의 도구이지만 아이들은 소꿉장난 또는 모방놀이 아니면 운동장에서 가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 즐거움도 없지만 여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놀이 환경 만들어 주는데 적절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인형이라든지 놀이기구를 많이 사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또는 그 모래 만지기 등의 이렇게 촉감 체험 같은 뭐 이런 등등을 이용한 충분한 아이의 이제 이런 신체적인 감각을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를 하면 좋습니다. 굳이 막 장난감을 많이 사야 하고 뭐 비싼 걸 사야 하고 이런 강박이 없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놀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생활에도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놀이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변 훈련은 그 똥 싸는 훈련을 말하는데 이거는 18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스스로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가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보통 18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배변 훈련을 하는데 가끔 그 부모님에 따라서 배변 시간을 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는 밥 먹은 지 4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할 때가 됐어. 라고 해서 이제 막 관략근을 자극하거나 이래서 똥을 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배변 훈련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인생한 구두쇠가 되기도 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변은 아이에 맞춰서 아이의 의사를 고려해서 미리 표현할 때 이제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배변 훈련할 때 이제 보상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훈련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자율성을 기르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환경 만들기는 다음 시간 다시 한번 하겠는데 어쨌거나 배변 훈련과 안전한 환경 조성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꼭 지켜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4차 시에서는요, 신생아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이제 하겠는데,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이, 그, 한 번씩 다루어졌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생아 및 영아의 언어 발달 및 정서 발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수업을 들은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